제가 왜 지금 팀을 옮겨야 되나요? 제 업무도 아닌데 한국에 출장을 왜 가야 하죠? 갑작스런 통보에 어리둥절한 중국 대기업 여직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로 팀을 옮긴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제약회사에 다니는 27살 리밍입니다. 저는 중국 대기업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회사의 요청으로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한국에 장기 출장을 가면서 처음에는 겪게 될 고생길에 가슴이 막막하고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국 내 5대 제약회사 중 하나로 직원이 5천 명이 넘는 대기업이에요.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연봉도 업계 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사옥은 베이징 금융가에 있는 40층 빌딩이에요. 32층에 있는 저희 부서는 통창을 통해 베이징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었죠. 구내식당은 호텔급 식당 수준이었으며 건물 내에는 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어린이집까지 있었어요.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저는 주로 대형 병원 마케팅을 담당했어요. 실적도 좋았고 부서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작년에는 우수 직원상을 받았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죠.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매니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올려진 국기와 회사 로고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퇴근 후의 생활도 여유로웠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는데 주말이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맛집 탐방을 했죠. 한 달에 한 번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끔은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특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급 화장품을 사드릴 때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사업 개발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회사가 의료미용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시장 조사를 맡게 되었다는 거였죠. 게다가 1년이나 되는 장기 출장이라니 처음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담당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인맥과 네트워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최근에 시작한 대형 병원 프로모션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는데 다른 팀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죠. 더구나 요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셨어요. 최근에는 더욱 자주 찾아뵙고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1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도 바빠서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웨이보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에서는 한국 직장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다루고 있었어요. 과도한 야근, 상사의 갑질, 낮은 연봉, 심지어 회식 문화는 거의 폭력적인 수준이라고 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불친절하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했죠. 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담이라며 올라온 게시물에서는 간단한 감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반응도 안 좋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도 떨어지고 생활 수준도 낮은데 도대체 뭘 배우겠다는 거야? 차라리 일본으로만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동료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충격이었던 건 제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대형 프로젝트의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달이면 중국 최대 병원 체인과의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었는데 그 영광의 순간을 제가 지켜볼 수 없게 된 거죠. 며칠 밤을 뒤척이며 울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멘토이자 선배인 왕이청 부장님을 만났어요. 평소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밍, 이번 기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 특히 의료미용 산업은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의료미용 기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이번 기회를 꼭 잡아봐.
부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발령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익숙했던 마케팅 부서를 떠나 새로운 팀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미지가 좋지 않은 한국에서 잘 모르는 분야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우선 먼저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3개월은 제가 좋게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물론 좋았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하지만 의료미용 산업을 살펴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의료미용 시장은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느렸고 규제도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도쿄의 유명 피부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첨단 의료기기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전시용이나 다름없었죠. 실제로는 전통적인 치료 방식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관들의 디지털화 수준도 기대 이하였어요. 예약 시스템은 여전히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고 의료 기록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바일 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말이죠. 한 번은 한 대형 성형외과의 환자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은 그걸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의사들과의 미팅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술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심지어 어떤 의사는 미용 시술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획기적인 변화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죠. 연구시설을 둘러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실망감을 느꼈어요. 첨단 장비들은 갖추고 있었지만 대부분 기초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실용화나 상용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너무 길었어요. 중국에서는 6개월이면 충분할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3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대기실에서 관찰한 것도 흥미로웠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년층 이상이었고 젊은 층의 발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최신 트렌드나 과감한 변화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어요. 중국의 활기찬 의료미용 시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간단한 보고서 하나를 제출하는데도 수많은 결제와 도장이 필요했어요. 한 번은 중국 본사에 급한 자료를 보내야 했는데 보안 정책 때문에 이메일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애를 먹었답니다. 결국 팩스로 보내야 했는데 21세기에 이런 일을 겪다니 황당했죠. 도시의 디지털화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식당에서는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고 은행 업무도 대부분 지점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모바일 페이먼트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이 많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QR코드 결제를 요청했다가 직원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은 적도 있었죠. 직장 문화도 특이했어요. 회의는 길고 비효율적이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더뎠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실제 결정까지는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가 필요했어요. 한 제약회사와의 미팅에서는 단순한 시장 조사 계획을 세우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답니다. 특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의료미용 제품의 개발 과정이었어요. 임상시험부터 제품 출시까지 모든 단계가 너무 보수적이었습니다. 안전성은 중요하지만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에서라면 몇 개월 만에 출시될 제품이 여기서는 몇 년씩 걸린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일본 출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번 출장이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한국은 어떨지 솔직히 일본의 수준을 본 이후 더욱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일본도 이 정도인데 한국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답니다. 한국에서는 도착한 첫날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곳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착한 공항에서는 정말 많은 중국인들과 마주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서비스가 너무나도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중국어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의료관광 전용 카운터에는 전문 통역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센터에서는 중국인 전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통역, 교통편,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었죠. 심지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도 사용 가능했어요. 중국 본토보다 더 중국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 놀랐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는 중국에서 SNS와 매스컴을 통해 접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연속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길 안내와 도착 시간을 정확히 제시해 주었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쉼터 부스까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바닥에 LED 신호등이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몰리는 홍대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일입니다. 식당은 사람들이 상당히 붐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주문과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메뉴를 고르면 음식의 영양 정보부터 알레르기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 서빙은 신속히 처리되었고 결제는 휴대폰을 통한 테이블에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쉽게 끝났죠. 대형 쇼핑몰에서는 가상 피팅 시스템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스마트 미러 앞에 서면 AI가 체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었어요. 제가 고른 옷은 자동으로 로봇이 창고에서 가져다 주었고 피팅룸에도 스마트 미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색상이나 사이즈를 바로 요청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상용화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첨단 AI를 활용한 실생활 적용은 중국에서 보지 못한 한국만의 장점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최신 첨단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중국에서는 계속 왜곡된 정보만 양산되는 것이 부러움의 질투심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의료미용 시장 조사 시 겪었던 경험 또한 대단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였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최첨단 의료시설과 호텔이 합쳐진 것 같은 인상이었죠. 로비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진료실마다 시술 전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술 과정을 직접 참관할 기회도 있었어요. 수술실은 말 그대로 미래의 의료 현장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맞춤형 가이드를 사용하셨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교한 시술을 진행하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으로 수술 부위를 3D 스캔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이었죠. 진료 예약부터 수술 후 케어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전용 앱을 통해 담당 의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AI 챗봇이 24시간 기본적인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는 실시간 화상 통역으로 이루어져서 언어 장벽 없이 소통이 가능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의료진들은 환자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청취하며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였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얼마나 낮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웨이보에서 본 영상들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었고 실제 한국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답니다. 이제는 왜 왕이청 부장님께서 한국의 의료미용 서비스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기술력은 물론이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시스템 모두 완벽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밤 11시경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머물던 호텔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죠. 두려운 마음에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야간 근무 중이던 호텔 김 매니저님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김 매니저님은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을 알아봐 주셨고 직접 저와 응급실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택시를 잡아주시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접수부터 문진까지 모든 과정을 통역해 주셨어요. 외국인 환자가 많은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분들도 기본적인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안심이 되었답니다. 응급실에서는 기본적인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김 매니저님의 통역 도움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술 전에 큰 금액의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보험 확인만으로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병원 직원분이 제 여권과 보험증을 확인하시더니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이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김 매니저님은 회사에도 연락을 취해주셨고 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수술 후 병실에서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간호사들은 메모장에 필요한 것을 적어가며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식사도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특히 좋았던 건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매일 한 번씩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방문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퇴원할 때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투약 설명서를 준비해 주셨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가까운 약국도 소개해 주셨답니다. 약국에서도 복용 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시고 영어로 된 설명서도 함께 주셨어요. 호텔로 돌아와 김 매니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되어 있어 무척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니저님은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웃으시면서 얘기해 주셨죠. 생각보다 편리한 점이 많아 외국인들도 생활하기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교통카드 시스템, 은행 뱅킹 시스템, 주민센터 외국인 창구 등 여러 가지 한국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시며 한국에 지사가 있으면 한국 생활을 해보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기회가 되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느끼며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시장 조사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였어요. 처음 경험한 한국 기업과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입사원이 부장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부장님의 반응이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더군요. 회의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관한 회의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참가한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셨고 중국 현지에서 온 저의 견해도 요청하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과 현지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제 의견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셨답니다. 기업 문화에 대해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마트워크 시스템이었어요. 한 제약회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고 근무 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업무 효율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완벽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거든요. 보고 체계도 효율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보고서 하나를 올리는데도 수없이 많은 결제가 필요했는데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신속하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중요한 사안은 직접 대화로 해결했어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거의 없었죠. 퇴근 문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사무실 전체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컴퓨터도 자동으로 종료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된다는 거였죠. 한국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열정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영어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노트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부장님의 사례였어요. 제약회사 50대의 임원이신데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온라인 MBA 수업을 듣고 계셨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서도 외국인과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직원들은 연간 300만 원까지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 시에는 보너스도 지급됐습니다. 심지어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되었죠. 한 달에 한 번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도 진행했어요. 퇴근 후에 스터디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마케팅팀 직원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를 연구했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스터디였는데 준비해오는 자료들의 퀄리티가 대학원 수준이었죠. 놀라운 건 회사에서 이런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적극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헬스장은 기본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까지 제공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심시간에 요가나 필라테스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였죠. 건강한 직원이 좋은 성과를 낸다는 철학이 있다고 해요. 회식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은 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어요. 어떤 때는 요리 클래스를 함께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볼링이나 방탈출 게임을 하기도 했죠.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전혀 없었고 음주가 있더라도 적정선에서 마무리되었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특별했어요. 분기마다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CEO가 직접 회사의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익명으로 된 건의함도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런 의견들이 회사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기업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평적인 소통,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자기 개발을 장려하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라는 긴 출장 기간 동안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더 큰 기대를 걸었고 한국은 그저 형식적인 시장 조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경험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었죠.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의료미용 산업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 한국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뜨리는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 시스템,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죠. 특히 한국의 의료미용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첨단 기술과 트렌디한 감각, 효율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 SNS를 통해 접했던 부정적인 정보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죠. 귀국 후 제출한 보고서는 경영진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미용 산업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 회사의 부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료미용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특히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중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만났던 기업들과의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미용 기업 한 곳과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한 곳과는 합작법인 설립도 협상 중입니다. 특히 피부 미용 장비 분야의 선두 기업과는 중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도 성사시켰어요. 이런 성과는 제가 한국에서 쌓은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조사차 방문했던 미팅들이 지금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의료미용 기업에서 수석 마케팅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팅했던 기업 중 하나였는데 당시 제가 보여준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한국 의료미용 산업에 대한 식견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급여 조건도 현재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선진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 기회도 보장되어 있었고 분기마다 한국 본사 방문도 계획되어 있었죠. 특히 이 회사가 주목한 것은 제가 양국의 의료미용 산업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아는 인재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큰 꿈도 생겼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언젠가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토픽 자격증 취득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한국의 업무 방식과 기업 문화를 완벽하게 흡수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의료 미용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지난 장기 출장을 통한 한국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 미래의 목표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이고 저는 그 배움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한국 파견을 걱정했던 게 우스울 정도예요. 그때의 우려와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한국의 선도적인 문화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직을 고민하는 많은 후배 직원들에게도 한국 기업을 적극 추천하려 합니다. 중국 로컬 기업에 닫혀진 사고는 벗어버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